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에어 언박싱한 이후로 오늘은 조금 더 심층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에어 언박싱 하자마자 제가 애플 이벤트에서 봤던 내용보다 실제로 받아봤을 때 훨씬 더 이 제품에 대한 호감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카메라 성능이 조금 부족하고 모노 스피커라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로 이 제품을 더 사용해보고 나서 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에어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예쁘고 가볍고 얇습니다. 165g의 무게는 들고 다니거나 영상을 볼 때 정말 마치 공기계 같은 그런 가벼움을 느끼게 해줘요.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카툭튀도 심하지 않아서 작은 가방에도 티 안 나게 쏙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6.5인치 대화면을 이렇게 슬림하게 담아낸 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 대한 유저 피드백을 보면요, 기존의 프로 맥스를 사용하다가 에어로 넘어왔는데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큰 디스플레이의 가벼운 무게 조합은 정말 훌륭한 스펙이자 에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측면은 반짝이는 유광 티타늄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날렵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이 마감의 특성상 흠집이 생기면 다른 아이폰보다 눈에 잘 띌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문이 티가 나기도 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두께는 5.64mm예요. 너무 얇아서 내구성이 걱정되긴 하지만 애플은 이미 5.1mm 아이패드 프로를 안정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죠. 초슬림 기기 설계에서 애플의 노하우를 믿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봤던 게 해외 리뷰어 중에서 이 제품 분해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아이폰 에어를 막 이렇게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려고 엄청 열심히 해보시는데 이게 정말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 영상 보면서 와, 아이폰 티타늄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얇다고 내구성이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배터리를 볼게요. 애플은 정확한 배터리 용량을 공개하지 않고 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만 안내를 하는데요, 아이폰 에어는 공식 스펙상 최대 27시간의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만 테어다운 자료에 따르면 실제 물리적 배터리 용량은 3149mAh예요. 이 수치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작은 용량이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휴대폰 중에서도 작은 용량인데 A19 프로 칩셋의 전력 효율과 iOS 최적화 덕분에 체감 사용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아이폰 16이는 4005mAh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영상 재생 시간이 최대 22시간에 불과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적은 용량이 들어갔는데도 하루 종일 사용했을 때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100% 충전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45분 동안 시청을 했을 때 배터리는 단 2%만 줄어서 98%가 되었고요. 웹서핑을 1시간 정도 했어요. 온라인 쇼핑을 막 1시간 정도 했는데도 약 11%가 소모됐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네 라는 것에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찾아봤는데 해외 매체에서는 웹서핑 테스트에서 약 12시간 이상을 버텼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리뷰에서 일반적인 하루 사용에는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배터리 부분에서 아이폰 에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애플 측에서 이야기한 영상 재생 시간 27시간, 해당 스펙이 굉장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사용 경험이었어요. 충전도 안정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충전 중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 15%를 사용했을 때는 15%가 워낙 발열에 있어서 좀 취약한 제품이기도 해서 충전했을 때 그 발열이 정말 많이 체감이 됐거든요. 그에 비해 이 제품은 100% 충전을 계속 하는 동안에도 발열이라는 걸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는 최대 20W 유선 충전 그리고 15W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충전 전력은 15W에서 17W 구간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15분 충전으로는 32%, 30분 충전으로는 56%, 그리고 1시간 충전했을 때 83% 충전이 됐습니다.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충전 속도의 그 체감도 빠른 편인데요, 물론 이 충전 속도가 아이폰 17 프로처럼 고속 충전을 막 지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15분 충전으로 30% 이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꽤 실용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발열 정도를 좀 볼게요. 이 제품을 가지고 원신 게임을 돌려봤어요. 약 1시간 정도 게임을 해봤는데요. 일반 그래픽 설정에서는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초고해상도 그리고 120프레임으로 맞추면 빠르게 발열이 올라오는 게 체감이 확 됐습니다. 발열이 올라오다 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게임할 때 특히 이 카메라 밑에 바로 요 부분 뜨겁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게임 외에도 온라인 쇼핑이나 웹서핑 중에서도 발열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금세 식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갑자기 확 발열이 올라온 거죠. 아이폰 에어가 아무래도 베이퍼 챔버도 탑재가 되어 있지 않고 워낙 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 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느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볼게요. 아이폰 에어는 단 하나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죠. f1.6 조리개가 탑재된 4800만 화소 단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사진 촬영할 때 1배나 2배 줌까지는 결과물이 꽤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제품이 초광각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넓은 풍경이나 단체샷을 한 번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품을 갖고 초광각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면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 뒷걸음질을 쳐서 그리고 나서 넓게 담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초광각도 없지만 망원 카메라도 없기 때문에요. 2배 줌에서 조금 더 줌을 당겨서 4배 줌 이상까지 가면 노이즈나 그런 디테일 손실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상 일반 사진 아니면 조금 더 당겨서 200까지 촬영에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촬영 성능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에어는 최대 4K의 60프레임을 지원을 하지만 시네마틱 모드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프로레스 같은 프로 전용 기능은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HD 24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고요. 실제 촬영에서는 색감과 그리고 손떨림 보정이 꽤 괜찮지만 영상 전문 유저에게는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갖고 사진이나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보고자 하신다면 절대 아이폰 에어는 적합한 제품이 아닙니다. 카메라 관련해서는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다만 아이폰 에어는 소프트웨어 기반 심도 효과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전후면 모두 배경 흐림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촬영 후 심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물이 복수 카메라가 제공하는 그 깊이 계산만큼 자연스럽진 않아요. 다만 단일 카메라임에도 꽤 그래도 감성적인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에어는 모노 스피커만 탑재되어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7 프로랑 사운드 비교도 들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공간감 그리고 입체감이 부족하고요. 전반적인 출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실에다가 이 아이폰 에어를 두고 저 멀리서 그 영상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도 출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이 모노 스피커를 탑재해서 좀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초슬림 제품군인 갤럭시 S25 엣지가 스테레오 스피커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에어는 모노일까? 라는 불만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을 가지고 이어폰이나 그리고 헤드폰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이런 스피커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에어는 아이폰 17 프로보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17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제품군을 비교할 때 저는 사실 이 가격 비교가 큰 의미는 또 없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라인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17 프로는 최고 성능과 카메라를 지향하겠죠. 그리고 17 일반 라인은 밸런스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기계일 거예요. 그리고 에어는 초슬림과 경량 디자인을 내세운 특별한 포지션이라고 보는 그래서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는 내 사용 습관에 맞는 라인업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도 봅니다.
오늘은 지난 언박싱 이후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용해본 아이폰 17 에어의 리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불편해서 이 제품 사용하다가 환불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써본 아이폰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도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해요. 이 모든 스마트폰이 그렇지만 특히 아이폰 17 에어는 내 휴대폰 사용 습관을 들여보게 하는 제품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얇고 가벼운 디자인, 그리고 훌륭한 최적화, 하지만 카메라와 스피커의 한계, 이 장단점을 어디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가 구매의 핵심 기준이 될 건데요. 저는 언박싱 때부터 실제 사용까지 이 제품이 가진 매력과 최적화에 여전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얇고 가벼운 아이폰을 찾으신다면 정말 17 에어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